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사적으로 뭘 했을까라는 칼럼을 썼던 싼케이 신문의 전 지국장 무죄가 선언이 됐습니다. 과연 그는 무죄가 맞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종합면 기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선 앞두고 부활을 꾀하는 누구? 통진당입니다. 지난해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세력이 해산 1주년을 맞아 다시 정치 세력화를 꾀고 있다는 기사가 오늘 동아일보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과연 통진당 부활할 수 있을 것인지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산케이 전 지국장 가토 지국장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가 된 판결이 오늘 보도되고 있는데 산케이 지국장 가토 당당한 모습입니다. 법원이 자신에 대해서 무죄를 판결해서 이 산케이 신문은 호해까지 내면서 우리는 죄가 없다 이렇게 선전을 했는데 그렇다고 산케이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잠시 뒤 이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정치면입니다. 안철수 탈당. 그런데 엉뚱한 게 여당의 후폭풍이 밀려온다는 기사인데 지지율 10%포인트가 하락을 했다는데 도대체 안철수 의원의 탈당과 여당 지지율 하락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MB 친이계 4대강 여주 강천보에서 이같이 송년회를 가졌다고 하는데 요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람들 친이계로 불리는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새 과시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한겨레신문 일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자 59%는 안철수 의원의 탈당 잘못됐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새누리당 지지자의 62%는 안철수 의원의 탈당 잘한 일이다. 한겨레신문 자체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응답했네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일면에 실린 일면 사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한민국 국방부 장관 모습도 보이고 그 뒤로는 T-50 국산 고등 훈련기가 미국에 수출이 되는 목전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투기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도 이 국산 초음속 훈련기 T-50 한국 기자 최초로 탑승했었는데요. 정말 잘 나가더군요. 너무 빠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돌리면 나옵니다. 박용석 만평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만평 주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대말년, 제목은 제대말년이고요. 최경환 장관이 총선 출마띠를 메고 보따리 싸고 이봐 내가 좀 바쁘거든 하고 있는데 최경환 장관 앞에 미금리 인상이라는 정말 중차대한 문제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최경환 장관 이거 해결하고 총선 나가세요. 네, 오늘도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다양한 주제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대통령의 7시간. 대통령의 7시간. 산케이 신문의 가토 전 지국장이 썼던 이 글 때문에 가토 지국장 출국 금지까지 한때 당했었는데요. 그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만든 첫 번째 돌직구 신문입니다. 산케이는 친난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가토 전 지국장도 거 봐라 이러는 분위기입니다. 직접 한번 심경을 들어보시죠. ここまでの一連の出来事、これについても政権の顔色を検察が伺っ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疑念が広く持たれているところです。韓国の検察当局においては控訴をすることなく本件を終結させることを希望します。 허위 사실을 쓴 것은 분명하지만 비방의 목적은 없어 보인다. 법원은 이렇게 판결을 한 건데요. 정성희 위원님, 가토 전 지국장이 썼던 내용은 이른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비서관인 정윤회 씨와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라는 내용을 보도했었는데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네요.
전 비서관이죠. 예. 전 비서관이 청와대에 들어와서 사적인 만남을 가진 것처럼 추측 보도했고 그 뭐 정윤회 씨가 유부남이다. 네. 라는 그 표현이 들어감으로써 이것이 굉장히 좀 부적절한 만남인 것처럼 묘사해서 같은 칼럼니스트로서 기본적으로 급이 안 되는 그거. 급이 안 되는 예. 칼럼이었다. 한케이 신문 자체가 아니라 한케이 인터넷 신문에 쓴 네. 끄적거림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 내용 전체를 읽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어저께 법원이 그러니까 무죄 판결 내렸습니다. 그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 아니 근데 누가 봐도 조금은 악의적으로 쓴 것 같은데 비방의 목적이 없다? 얼핏 이해가 안 되는데요. 허위 사실은 맞고요. 대통령의 명예훼손을 한 것도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이거의 공익의 목적을 가지고 쓴 거고 일부러 박 대통령을 비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이제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네. 그 대통령의 개인 명예보다는 우리나라에 언론 자유가 있다는 그 언론 자유를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 큰 판단이었고요. 그렇지만 야단은 맞았습니다. 야단은 맞았다. 예. 재판부가 그 3시간 동안 그 판결문을 읽는데 네. 서 있게 했답니다. 아, 가토를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재판문 자체가 1시간 넘게 하는 저 분량도 컸지만 이게 통역하는 그 중에 네. 3시간 동안 사실 서 있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 않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네. 아프고 그래서 그 가토의 저 변호인이 좀 앉아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계속 서 있으라. 계속 서 있어라. 네, 그래서 굉장히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손을 짚고서 네. 손을 짚은 상태 3시간 동안 그 긴 판결문을 다 듣고 예. 야단은 충분히 맞춰져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예. 내보낸 그런 판결이라고 볼 수 아니, 있겠죠. 이문순 변호사님, 판결문이 읽어지는 시간이 한 3시간 반 정도인데 우리 국민학생 옛날에 잘못했을 때 선생님이 뒤에 가서 서서 있어, 일어서 있어 이렇게 하는데 보통 3시간 동안 판결문 읽고 서게 하는 게 보통 그런가요? 짧으면 서 있어요. 보통 이제 예. 이제 선고해서 뭐 사건 번호 뭐 2014 고함 뭐 한 다음에 피고인 김진 그러면 이제 일어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예, 피고인 김진 그러면 이제 일어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보통은 짧아요. 판결문이 몇 장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지를 설명하면은 거기에 이제 따라서 뭐 잡혀 들어가든지 무죄라면 이제 돌아가든지 하는 건데요. 저렇게 길잖아요. 그런 긴 경우에는 이제 기니까 앉아서 들으세요라고 미리 사전에 양해를 예. 해주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처음에 기사만 접했을 때는 3시간을 선체로 들었다 그래서 저 가토 전 지국장이 참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네. 스스로 반성을 해서 예. 죄송하다는 뜻으로 서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람을 참 아니라 아름답게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사람을 기본적으로 남을 선하게 봐요. 네. 네, 그래서 봤더니 그게 아니라 재판장한테 벌 선던 거였더라고요. 벌 세운 거 맞다 이거죠. 그렇죠. 법원이. 처벌은 안 줬지만 네. 벌은 세웠다라고 예.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안녕한 전 의원님, 우리가 호회 네. 또 언론사 출신이니까 네. 어제 산케이가 호회까지 발행을 하면서 산케이 무죄, 가토 무죄 뭐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는데 산케이나 가토나 지금 큰 소리 칠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예. 이제 호해하면 우리나라는 사실 그 문화가 사라졌는데 네. 일본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일본 호해를 특별히 만들어서 무가지로만 뿌리는 경우죠. 우리는 뭐 없죠. 근데 일본 남아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뭐 법적으로는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윤리적으로 면죄부를 받은 건 아니죠. 예. 사실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는 저도 검찰의 기소가 좀 무리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기사 자체는 정말 언론이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엉터리 기사고 말도 안 되는 기사다. 기사를 쓰면 기본적으로 팩트, 사실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국장은 사실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예. 정말 찌라시에 나온 것에다가 자기 추측을 보태어 기사를 쓴 건 언론인으로서 윤리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예. 그것도 산케이가 또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자랑할 일도 아니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이 문제가 한일 간의 외교 문제로 굉장히 부각이 됐었고 한일 정상회담 때 일본 수상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문제를 거론할 정도였습니다. 또 예. 이 문제 때문에 일본의 언론, 특히 산케이를 중심으로 우파 언론들이 한국은 수준이 미달인 나라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우리를 공격해 왔는데 언론의 자유가 없는 나라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법원이 또 아주 엄중하게 꾸짖으면서 또 무죄를 선고하면서 한국이 또 일본 혐한파이들, 한국을 예. 싫어하는 사람들이 한국을 비난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앴다는 것도 이번에 뭐 재판 결론이죠. 그러나 어찌됐든 잘못된 기사였습니다. 네. 그건 산케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뭐 산케이가 어떤 신문인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남과 북이 갈등 국면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좋아하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남 잘 되는 거 못 보는 신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보수 일간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보 진영, 대한민국 내에 있는 진보 진영이 볼 때는
그야말로 수구 꼴통 그 신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산케이를? 산케이를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한반도의 긴장, 그리고 우리 정부가 뭔가 좀 이렇게 자주권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악의적인 기사가 많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에 대해서 아주 불편해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른바 뭐 새정치민주연합 말해서 아니 산케이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보도했다는데 그걸 믿냐? 이런 분위기였어요. 사실은 그때도.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산케이 아까 산케이의 가토 지국장이 그 재판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하는 말이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의심이 퍼져 있다. 따라서 항소하지 말고 예. 본건을 종결해라. 검찰에 라고 되게 충고를 했어요. 대단히 당당한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무리한 게 있어요. 정권의 눈치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도 좀 웃기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우리 검찰은 웃기지만 가토지 국장 그 사람은 진짜 더 나쁜 X예요. 더 나쁜 X다. 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기사를 쓰고 올리고 잘했다고 떠들고 있는 것 자체가 예. 제가 굳이 산케이가 그런 신문이라서가 아니라 예. 아까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안 하는 게 그 기자로서의 역할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대통령에 대한 그런 모욕적인 기사를 쓰고도 언론 자유라고 뻔뻔하게 떠들었는데 그마저 언론 자유라서 예. 이렇게 보고 드는 엄벌에 처하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의 우수성 그냥 이렇게 봤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원의 판결 내용과 그 취지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이거였죠. 기사 내용이 허위인가? 법원에서 가려내야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의 출입 기록과 정윤회 씨 통신조회 기록 등을 볼 때 명백히 가토가 쓴 칼럼은 허위다. 기사 내용 허위다. 법원 명백히 판결했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쟁점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나? 이 부분도 다투어 봐야 됩니다. 대통령의 일정은 공적 관심사이나 사인 박근혜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한다. 그러니까 외신이든 국내 언론이든 대통령으로서의 박 대통령의 일정에 대해서는 쓸 수 있지만 사인, 개인 박근혜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은 명예훼손에 성립한다. 여기까지는 guilty, 유죄였는데 마지막 박 대통령을 비방 목적으로 쓴 기사인가 여부에서 본국이죠. 일본의 한국의 상황을 전달하려고 쓴 기사여서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네요, 변호사님. 네, 이걸 우리가 이제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될 때 우리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고 해서 다 죄가 되는 건 아니고 예. 법이 정하고 있는 엄격한 요건을 하나하나 다 지켰는지를 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비로소 요건에 다 해당이 되면은 죄가 되는 거고 예. 부적절했지만 하나라도 해당이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무죄를 선고하거든요. 네. 근데 어떤 죄로 지금 이 가토가 기소가 됐냐 하면은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렇군요. 인터넷에 올린 칼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보통신망에 따른 명예훼손죄는요. 일반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보다 죄를 조금 더 중하게 처벌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가 갑자기 다 그걸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해 정도가 크기 때문에 죄를 더 중하게 처벌하는 대신 좀 더 엄격한 구성 요건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비방의 목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맞냐? 맞다. 명예가 훼손됐냐? 맞다. 만약 이게 단순히 형법상의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가 됐으면 여기서 유죄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법으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비방의 목적까지 있느냐라고 어허. 했더니 비방의 목적까지는 있다고 볼 수 없고 단순한 이웃나라의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주된 예.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무죄를 했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이 법원의 고심을 좀 엿볼 수가 있었어요. 법원의 고심이요. 보통 만약에 이 사람이 일본의 뭐 어떤 언론사의 지국장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었다면 법원이 검찰에 언지를 줍니다. 비방의 목적은 좀 없지 않아요? 그럼 검찰이 딱 알아듣고 공소장을 변경합니다. 아, 검찰이 알아듣고 공소장을 변경한다. 형법상의 일반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거든요. 근데 법원이 그걸 안 했다라는 건 뭐냐면 허위 사실임을 천명할 필요도 있었고 동시에 외교 문제 때문에 무죄를 선고할 필요도 있었다라는 걸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었구나 싶고 만약에 이번에 그래서 이 판결문 때문에 검찰이 그럼 형법상의 명예훼손으로 나 기소할래 그러고 만약 공소장 변경해서 항소한다면 그땐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로 보나 저로 보나 이 가토는
분명히 한 짓은 유죄인 것은 분명한데 언론의 자유라고 대법원이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가토 얘기 이렇게 정리하고요. 제가 요 앞에 나왔습니다. 정치권 이야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정치 뉴스의 주된 관심사는 여전히 야당에게 있는데요. 야권 6인방은요, 현재 각기 다른 생각으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 안철수 의원, 박영선 전 비대위원장 등등은 각자 자신만의 셈법으로 지금 상황을 아주 면밀하게 관망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야권 6인방 머릿속에 든 딜레마는 무엇일지 오늘 아주 뼈아프게 콕 집어보겠습니다. 한 명 한 명씩 보시죠. 먼저 문재인 대표. 문재인 대표의 현재 딜레마는 바로 키워드가 이겁니다. 사람이 문제인데요. 이제 문재인 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공천이라는 숙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친노를 압도적으로 공천했을 때, 혹은 친노 공천이라는 낙인을 찍혔을 때 야당은 지금보다 더 큰 분열로 치달을 것이 분명합니다. 과연 문재인 대표가 사람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 친노에게 공천을 하지 않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문 대표의 앞길이 갈리게 됩니다. 문 대표는 사람이 딜레마고요.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의 딜레마는 무엇일까요? 안철수 의원은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안철수 의원은 이삭 줍기 하지 않겠다. 이 말은 기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공천 탈락된 사람들 우리가 무작위로 안 받겠다. 이 말인데 안철수 의원을 따라 나선 사람은 아직까지 3명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딜레마죠. 나와 가치관이 안 맞는 사람과 손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만 손을 잡자니 해당 요건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이 딜레마. 과연 안철수 의원은 이 정체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다음 인물입니다. 김한길 대표. 안철수 의원을 민주당으로 입당시킨 장본이 있는데요. 김한길 대표의 딜레마는 희생입니다. 희생. 이거 참 고민됩니다. 안철수 의원을 돕자니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을 해야 되는데 기존 이 야당에서 내가 갖고 있었던 이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그 딜레마가 있습니다. 김한길 전 대표, 과연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면서까지 안철수 의원을 도와야 할까? 김한길 의원에게는 이 희생 문제가 딜레마로 남아 있습니다. 야권 주자의 딜레마, 이번에는 박영선 전 비대위원장의 딜레마를 한번 보실까요?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50대 기술원, 소위 50대 기술원을 펼칠 무대 자체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박영선 의원은 안 의원의 탈당 전 천정배 의원과 문 대표까지 포함하는 통합전대를 주장했었지만 성사되지 않았죠. 과연 박영선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낄 기회가 있을까? 그녀의 리더십 자체가 현재 딜레마입니다. 김부겸 의원입니다. 딜레마는 이 대구입니다. 대구. 대구의 민심, 김부겸 의원 스스로 친노당이 돼도 이 대구의 민심은 떨어질 것이고, 안철수 의원이 탈당해서 분열이 된다 하더라도 김부겸 의원은 대구의 민심이 떨어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당을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친노당이 고착되는 모습을 볼 수도 없는 이 딜레마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마지막 야권 주자 손학규 전 대표입니다. 기회가 딜레마인데 손학규 전 대표는 여전히 정치에서 은퇴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그의 측근들은 꿈틀꿈틀대고 있습니다. 이게 은퇴를 번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렇게 지금 옆에서 부추기고 있는 측면도 있는데 이 자칫하다가 낄 때 못 끼면 영원히 못 낄 수 있다. 이런 고민사항이 지금 손학규 전 대표에게 있는 것입니다. 안영환 전 의원님. 네. 야권 6인방의 딜레마 쭉 보셨는데 네네. 6분의 딜레마 중에서 가장 큰 딜레마로 고민하고 있는 분은 누굴까요? 일단 안철수 의원이겠죠. 안철수 의원이. 예. 사실 이번에 뭐 3명이 따라갔다고 탈당했다고 하지만은 그 3명이 다 지역구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문병호 의원은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뭐 인연이 있지만 나머지 유성엽, 황정 의원은 기본적으로 무소속에서 당선된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당신 자기들 지역구에 자신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탈당했지 나머지 의원들은 지역구 사정을 생각하고 따라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정체성을 이야기했는데 안철수 의원이 제기했던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킨 사람들이라면은 올 이유가 없지요. 올 이유가 없다. 올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그냥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공천받으면 되니까. 그렇지요. 또 새정치연합 내에서 탈락한 사람들이라면은 예. 받으면 욕을 먹지요. 그래서 예. 안철수 의원이 가장 클 것 같고
뭐 다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김부겸 의원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김부겸 의원. 사실 안철수 대구에서는 의원의 탈당 반대했었는데요. 그렇죠. 대구에서는 당선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굉장히 그 분기점이 있는 건데 예. 당명에 따라서 김부겸 의원은 무소속으로 나오면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지역에서요. 예. 그래서 이제 당명이 본인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당을 나갈 수는 없는 거고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기다리겠죠. 기회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회를 볼 수밖에 없다. 네. 가장 제가 궁금한 건 박용진 전 대변인, 바로 이 김한길 의원인데 그렇죠. 김한길 의원이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안철수 의원과 나는 특수관계다 이렇게 밝힌 적도 있었는데 사실은 안철수 의원을 도우려면 김한길 대표가 같이 지금 탈당을 해줘야 안철수 의원에게는 천군만마인데 이 탈당을 하자니 새정치민주연합 당 내에서 갖고 있는 내 기득권이 뒷발을 잡고 그렇다고 탈당을 안 하고 가만히 있자니 안철수 의원 보기가 민망하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결국?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6명의 우리 야권의 주자들을 보면 사실은 이미 마음 굳힌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이 두 분은 사실은 딜레마라기보다는 그냥 쭉쭉 가는 거예요. 남은 숙제예요. 아까 말씀 표현대로. 그리고 이거 오른쪽에 쭉 박영선, 김부겸, 손학규 세 분 같은 경우는 자신의 선택과 조건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조건의 경우가 더 커요. 예.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김한길 전 대표야말로 희생이다. 본인의 선택에 따라 모든 판을 다 이렇게 예. 뒤집을 수도 있고 굳히게 해버릴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우리 야당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예. 김한길 개를 이 핵심 키라고 본다. 이 사태의 모든 키를 쥐고 있다. 김한길 대표의 움직임을 봐라. 이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한길 대표도 본인이 직접 나가서 무슨 말을 하는 건 상당히 조심스러워하고 예. 정제된 언어로 이른바 페이스북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약간 둘러서 가기도 하고 불만은 가득하나 그 불만을 끓이지는 않는다. 어허. 끓이게 되면 그거에 이제 음식을 넣어야 되니까요. 라면을 넣든 뭐 김치를 넣든 뭔가를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불만은 있으나 끓이진 않는다. 예. 이런 정도의 상황으로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사를 야당 그 반장으로 뭐 이렇게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을 잘 알고 있는 민동용 기자가 이걸 썼는데 네. 항의를 오늘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항의를 오늘 많이 받을 예. 것이다. 주요 주자에도 끼지 못한 이제 박원순 시장이나 박지원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 아니 왜 나는 딜레마가 없니? 아니, 그러게, 왜 나는 왜 뺐니? 박지원 의원은 논 왜네요? 그래서 예. 아마 민동경 기자가 오늘 아침에 이곳저곳에서 항의 전화 받지 않았을까 예. 이런 생각 드네요. 박지원 의원 공천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근본적인 지금 딜레마에 있을 것 같은데 정성희 위원께서 보시기에는 과연 김한길 의원 개가 이번 주말에 안철수 의원을 따라 나설 것인가, 따라 나서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한길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따라 나설 일은 없죠. 따라 나설 일은 없다. 네. 혹시나 뭐 탈당이나 다른 걸 한다라도 다른 어떤 명분을 가지고 하겠죠. 지금 여기 우리 야권 주요 인사의 주요 딜레마에 대해 소개를 해줬는데요. 제가 보기엔 이들 상당수가 사실은 굉장히 해법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딱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해법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어떤 해법이에요? 지금 김한길 의원의 기득권 얘기를 했는데 네. 모든 사람이 자기 기득권을 내놓으면 됩니다. 예컨대 문재인 이제 사람이 문제다. 사실 문재인 그 의원 같은 경우 지난번에 대선의 공약도 뭐 사람이 먼저다 뭐 이런 걸 가지고 내밀었어요. 그런데 예. 이번에 혁신안 받아들이면서 공천할 때 하위 20% 컷오프 하잖아요. 예. 본인이 한번 컷오프 대상에 들어가 보는 겁니다. 본인이 컷오프 대상에 예. 스스로 들어가 나 봐라. 의정활동 잘 못했다. 당대표 하느라고. 예. 그렇다고 뭐 문재인 의원들로 나가라고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본인이 먼저 희생을 하는 모습. 김한길 의원도 지금 얘기했지만 본인이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되고요. 손학규 기회 본인이 정치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킹이 아니라 킹메이커 노릇을 하면서 킹메이커로. 내가 뒤에서 이 야권 이걸 통합 돕겠다. 예. 기회 열리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하나만 내려놓는다면. 버려놓으면은 해결이 되는데요. 보기에는 절대로 안 내려놓죠. 예. 박영선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권 6인방 기회를 내려놓으면 찬스가 생긴다.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찬스가 생기는데 예. 안 내려놓을 것 같아요. 안 내려놓을 것 같다. 저도 그렇게 관측을 하는데 이 6명 중에 한 명에 좀 더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 이야기인데요. 일단 돌직구 신문부터 뜯어보시죠.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면
머리를 갸우뚱하게 되는데요. 안철수 의원 탈당하고 야당의 내분이 깊어지면서 새누리당은 한동안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하자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현상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할지 궁금한데요. 지지율 공개하기 전에 안철수 의원이 호남을 찾아서 한 말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저희가 여론조사에 포함이 되면서 나타내는 현상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새누리당의 지지도가 30%대로 하락한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지금 이제 새누리당에서 저에 대한 공격을 아주 맹렬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와 새정년이 혁신 경쟁을 할 수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호남의 한을 풀어드리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제가 탈당을 하니까 새누리당 지지율이 뚝 떨어졌대요.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한 근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정말 신기한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건데 안철수 신당이 있을 때를 가정했을 때랑 안철수 신당이 없이 그냥 2파전이죠. 이 정도면. 이런 기존의 지지율을 비교를 해보면 새누리당은 40.6%, 새정치민주연합은 29.4%, 안철수 신당이 없을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변수가 안철수 신당이라는 변수가 생기면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40%대에서 30%대로 쭉 낮아지죠. 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 차이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안용환 전 의원님, 아니 안철수 신당이 생기니까 왜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나요? 자, 기본적으로 아마 의아해하실 겁니다. 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은 같다는 것. 그런데 저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이 일부는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약간의 거부했던 원래 지지자들이 다시 결집한 겁니다. 다시 결집을 했다? 빠지고 들어온 경우죠. 저 경우는. 그거는 또 이제 안철수 의원의 신당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과 이념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한 5% 정도 지금 빠진 것 같고요. 아,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지지하는 중도와 안철수 의원이 지지하고 있는 그 중도가 겹친 것이다. 겹친 것이죠. 그래서 한 거기서 5%까지 빠진 것 같고 또 나머지는 무당파였던 분들, 지지할 예. 정당이 없다라고 항상 여론조사에 응답했던 분들이 또 안철수의 신당에 네. 이렇게 가세를 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무당파의 움직임이 가장 큽니다. 네. 그런데 무당파를 얼마만큼 흡수할 수 있는가가 안철수 신당이 앞으로 성패를 가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새누리당도 비상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만약에 안철수 신당에 들어와가지고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은 일부 지역에서 새누리당 지지세가 빠질 경우에 네. 새정치연합이 밀릴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비례대표 배분에서요. 안철수 신당에서 비례대표를 가져간다면 새누리당이 과거보다 비례대표 획득률이 훨씬 떨어진다면 과반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마냥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 박수치고 있을 수만 없는 게 예. 그 입장이고요. 새정치연합에서도 지금 뭐 가장 큰 타격은 새정치연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철수 신당은 과거에도 그랬어요. 안철수 신당의 핵심은 당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기대치기 때문에. 그러나 당이 실제적으로 만들어진다면은 아이고야, 그래 기대가 그것밖에 아니야? 하면서 거품이 빠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기본적으로는 20석의 원내 예. 단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다면 파장이 엄청 클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서너 명 가지고 끌고 간다면은 아이고야, 그렇지 하는 식으로 어떤 체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민선 변호사님, 사실은 안철수 의원 탈당하고 야당이 내분되니까, 부결되니까 김무성 대표가 김치 먹고 케이크 만들고 아주 신난 모습들로 잠옷 입고 안녕하고 이런 사진도 올렸었는데 아이쿠야, 지지율만 갖고 봤더니 지금 새누리당이 더 긴장을 해야 될 상황이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까 조금 전에 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막 숫자를 한 번 더하고 빼고를 해봤어요. 예. 더하고 빼고를 해봤더니 전에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기 전에 네. 여당과 제1야당의 지지율을 합했더니 70%인데요. 네. 지금 탈당하고 난 후 지금 여당과 제1야당 그리고 만들어지지 않은 안철수 시당의 지지율을 다 합했더니만 80%가 좀 넘더라고요. 오호.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빠져나갔던 무당파로 가버렸던 그 누구도 지지하지 않았던 층들이 지금 다시 돌아왔구나 싶은데요. 네. 아마 안철수 의원은
지금 새누리당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 되게 기쁘고 좋을 겁니다. 기쁘고 좋을 것이다. 왜요? 왜냐하면은 제1야당의 이미지를 자신이 새정치연합이 아니라 자신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아, 이를테면 새누리당 대 안철수 신당의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호재다.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이제 더욱 되게 기쁜 표정으로 새누리당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린 게 아닌가 싶네요. 예, 정성희 위원님. 여론의 이 민심은 알다가도 모르는 것인데 안철수 신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독특한데 안철수 의원이 호남 가서 내가 호남의 하늘, 차별의 하늘 풀어드리겠다. 큰 소리 뻥뻥 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군요. 호남에 방문을 자주 하시죠. 예. 그래서 한을 가지고 계신 분들 반드시 풀겠다. 이렇게 호남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네. 호남에서 한이라는 게 여기서 뭘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안철수 의원은 KTX 서울에서 네. KTX 타고 부산이나 광주에 가는 시간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는 호남이나 이런 사람들 생각하는 차별의 핵심은 제가 생각이 아닙니다. KTX는 핵심이 아니다. 예, 예.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호남 분들이 좀 서운하다 이런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데 네. 그 서운함의 핵심은 제가 이야기로는 인사입니다. 인사다. 인사에 있어서 상당히 차별을 받고 있다는 좀 잘못 받으신 것 같은데 어찌됐건 호남을 본인이 안철수 신당에 지금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걸 해서 확산시키려는 전략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새정치연합 안철수 신당 지지율 올라간 거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지난번에 이상준 교수가 칼럼에서도 차라리 갈라서라고 했을 때의 네. 그 근거가 뭐냐면 무당파가 많다는 근거 아니었습니까? 네. 어디든지 움직일 수 있는 무당파가 상당히 있고요. 그것은 새정치연합이든 새누리당이든 기존 정치에 대한 실망감을 가진 사람을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예. 정치라면 신물이 나고 염증이 나고 예. 여기 나와서 정치인 얘기하기도 싫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동력으로 해서 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건 또 다른 문제다. 예, 그냥 무당파 정치 실망감 가진 사람은 상당히 많은데 그거를 또 조직화해서 하나로 끌고 갈 수 있으려는 그 사람의 리더십에는 상당한 어떤 그런 걸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안철수 의원이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 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당파가 상당히 많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무당파의 마음을 잡는 것이 관건인 건 분명해졌는데 안철수 신당이, 안철수 의원이 과연 무당파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그 무언가, 안철수의 새정치, 그 무언가를 제시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지금 정성희 의원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안철수 의원의 한 16.5% 정도의 지지,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는요, 안영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5% 정도는 새누리당에서 왔고 나머지는 무당층에서 온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야권 지지층에서 좀 빠졌긴 했습니다만 야권 지지층은 따로 또 결집을 하니까. 네. 충성도가 얼마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집에 가만히 있다가 땅콩 먹고 있는데 온 전화를 받고 또 안철수 의원하고 눌러준 것과 예. 의관 정제하고 나가서 투표하러 나가는 투표장까지 가는 정성은 전혀 다른 정성. 전혀 다른 정성이다. 이걸 충성도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이 지지율만 믿고서 좋아라고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안철수 의원이 어디 집중하느냐? 호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호남에 집중한다. 여기를 그러니까 야권에 대한 충성도가 가장 높고 여기를 잡아야 전체 야권을 재편하는데 키를 잡을 수 있다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또 문재인 대표의 호남 지지율이 유독 낮으니까. 그런데 지금 호남은 계속 지금 갈등 중이에요. 박원순, 안철수, 문재인 세 명이 대선 주자를 놓고 아직도 마음을 안 정하고 있는 건 여러 여론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어제 전주가 됐단 말이에요. 제가 나타나니까. 새누리당이 저를 비방합니다. 이것은 저에 대한, 이것은 제가 나타남으로써, 신당을 만들므로써 새누리당을 꺾고 정권 교체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거 언제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언제냐면 2012년 대선 전에 예. 나는 가능하고 그 당시 민주당은 안 된다. 라고 계속 했었던 얘기였습니다. 내가 확장성이 더 크다.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야권 지지층 여러분, 호남의 우리 유권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마음껏 지지하세요. 제가 나타남으로써 야당의 분열이 아니라 예. 새누리당이 떨고 있습니다. 어허. 이거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해야 지금 갈등하고 있는 호남의 민심이 쫙 쏠리면서 안철수 신당에 그렇군요. 대한 기대가 높아질 거고 지금은 의원도 없잖아요. 의원이 없으니까 예. 지지율 고공행진하는 지지율만이 다시
통합하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를 정확하게 파고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이 그래서 첫날 나가서 야당 비판했던 것에 대한 오히려 후폭풍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딱 방향을 돌려서 여당 비판하고 예. 호남이 야권 분열을 할까봐 걱정하는 호남의 민심을 걱정하지 마세요. 새누리당이 더 떨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쪽으로 모으려고 하는 분명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안철수 의원에게- 고도의 전략이 담겨 있다는 분석이에요. 예. 돌직구 한번 날리고 싶습니다. 어떤 돌직구요? 안철수 의원 표 얻기 위해서 지역 감정 자극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호남 차별 한 풀어드리겠다 이 말이 무서워요. 무섭다. 본인이 계속 세라면 이제 호남에 가서 지역 감정 자극할 겁니다. 예. 정말 지역 감정 자극이야말로 본인이 말했던 낡은 정치입니다. 예. 지역 감정 자극하는 것이야말로 한국 정치에서 없애야 될, 정말 타파해야 될 그런 예. 구태 중에 구태입니다. 그런데 안철수는 하는 걸 보니까 지역 감정 자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이 표현도 과거 KTX를 타면 부산까지 2시간 30분, 광주까지 3시간 30분 걸리지 않았나. 지금은요, KTX 광주 뚫려가지고 예. 2시간도 안 걸립니다. 예. 과거 이야기를 가지고 지역감정 자극하는 건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제발 표 얻기 위해서 지역감정 자극해서 호남 사람 자극해가지고 구태정치 하려는 안철수, 만약 그렇게 한다면 예. 정치 그만두십시오. 이 예. 말 꼭 해주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에 대한 이 돌직구까지, 안영환 의원의 돌직구까지 들어봤는데, 이 선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 당이 다시 꿈틀꿈틀하고 있다는 첩보가 동아일보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그 당은 그 유명한 통합진보당. 꼭 1년 전 헌법재판소의 위원정당 결정으로 해산이 됐던 옛 통진당 세력이 해산 1주년을 기념하여 다시 이번 총선을 계기로 정치 세력화를 꾀하고 있는데, 해산된 당이 어떻게 나오려나 하고 봤더니 다름 아닌 지난 광화문 이른바 불법 시위를 배후에서 일으켰던 민노총과 손을 잡는다. 이런 전략까지 지금 동아일보에서 보도되고 있는데요. 임민선 변호사님, 정말 다시 나오는 건가요, 통진당이? 글쎄, 동아일보에서만 지금 이 뉴스를 1주년 특집으로 좀 다룬 것 같아요. 통진당 해산 1주년 특집. 네, 안 그래도 작년에 해산 결정이 난 게 작년 12월 19일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로 딱 1년이 1년이 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대로 우리 모두 예상은 했어요. 이대로 통진당이 그냥 사라져갈 당은 절대 아니다. 그럴 당은 아니다. 네, 분명히 뭔가 부활을 꿈꿀 텐데 어떻게 부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될 경우에 정답법에 따르면은 동일한 유사한 이름을 쓸 수도 없고 유사한 강령을 쓸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으로는 부활을 못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봤더니 예.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원래는 사실상의 재창당이나 신당 창당을 추진했다가 이런 정당법상의 규정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자 어떻게 하냐. 시민연대와 시민 이익단체와의 연대를 꿈꾸고 있는데 바로 그 이익단체가 이 민노총 등의 진보 진영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 실제로 민노총이 이거는 지금 홍성규 전 통진당 대변인이었죠. 통진당 전 대변인, 홍성규 네. 전 대변인. 홍성규 대변인이 팟캐스트 방송에서 직접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냐면 민노총이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서는 예. 노동계약 저지와 노동자 계급의 정치 세력화를 위해서는 그 누구와도 이게 포인트인 거죠. 그 누구와도 손을 준비가 되어 있다. 연합정당으로 총선을 돌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예. 근데 이거를 통진당 전 대변인이 이 이야기를 인용한 까닭은 무엇이겠어요? 그 누구와도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를 넌주시 암시한 게 아니냐라는 것이 기사의 내용이고요. 예. 이뿐만 아니라 김재현 전 의원도 아프리카 TV에 자신의 방송을 개설했고요. 네. 그리고 홍성규 전 대변인 같은 경우 이미 총선 출마를 선언했고요. 예. 그리고 김미희나 이상규 전 의원도 내년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결국 다시 나타나는 거 않는 움직임이 보인다라는 게 기사 요지입니다. 통진당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정당을 만들려고 처음에 시도를 했었지만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자 작은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요. 민노총이라는 어마어마한 단체와 함께 손을 잡아서 이번 선거에 출마하겠다. 사실은 이제 뻔한 수법인데요. 예. 진보 세력, 통합 진보당 같은 세력이 정치로 올 때는 연대라는 거를 활용을 합니다. 네. 지난번에 그 연대 대상이 새정치민주연합이라서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새정치연합도 이제 비판을 했던 것인데 이번에도 이제 연대를 이제 모색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연대 대상이 그 민노총이라는 건 좀 놀랍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저는 이게 정당을 새로 만들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없거든요. 통진당이 이미 해산되고 나서 돈이 없고 같은 당명이나 같은 당헌이나 당규로는 안 되기 때문에 유사한 정당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유사한 정당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돈이 없는데 했는데 사실은 민노총이 돈줄이 돼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민노총에 돈줄이 들어온다면 이게 이제 가시화되는 건데 제가 좀 놀랍다고 하는 것은 네. 통진당과 민노총은 사실 같이 갈 수 없는 세력이에요. 통진당과 민노총은 같이 갈 수 없는 세력이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뿌리부터 하면 하나는 이제 NL계고 하나는 예. PD계거든요. 하나는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런 거를 꿈꾸는 것이고 하나는 이제 북한과의 소위 예. 말해서 통일 세력을 꿈꾸는 것인데 이 그게 바로 통진당이죠. 예, 학생 운동 시절부터 이렇게 뿌리부터 들어가면 굉장히 서로 사이가 나쁜 세력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같이 갈 수 없는 세력인데 이게 보면 적의 적은 적이라고 친구라고 적의 적은 친구라고 지금 둘 다 상당히 고립화되고 예. 있으니까 아니 이제 선거를 앞두고서 연대를 꿈꾸게 되는 것이 뭐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게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쉽게 이게 어허. 완전히 다른 세력이 예. 이게 선거를 앞두고서 이게 손 잡는 것이 이게 가능할까? 예. 그러니까 불가능하진 않지만 토시 가시화하기도 좀 쉽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통진당이 드네요. 어떤 당인가 하면 뭐 국민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실 텐데 이정희 전 대표 박근혜 씨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요. 이석기 전 의원 내란 음모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지금은 회사 돈을 유용했던 혐의로 또다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당이 바로 통진당인데 이른바 반헌법 세력이 우회로를 통해서 다시 정치에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은 걱정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어찌됐든 현실적으로는 등장할 것 같습니다. 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자기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런데 좀 민노총과 손 잡는다. 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침 동아일보 지금 보도를 보면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민노총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난번 광화문 폭력 시위 등등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입지가 좁아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법을 모색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입지가 좁아지면 자꾸 극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 민노총이 자꾸 극단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통진당 입장에서 본다면은 세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민노총은 아까 말씀드린 인적 동원 능력이 있고 물적 동원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민노총의 돈이 통진당 들어간 것이 들어간다면 그건 정치자금 위반입니다. 예.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두 세력이 합칠 가능성이 높고요. 저는 민노총 안에 정치위원회가 있다는 걸 이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예. 민노총 정치위원회가 이런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참 노조가 무슨 정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정치행위를 한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고요. 이 보도에 따르면 또 민노총 전체 성향과는 달리 민노총 정치위원회는 NL계가 중심이 돼 있다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민노총 내부에서도 NL계, 북한을 옹호하는 그런 세력이 민노총이 중심이 돼 있고 그들이 통진당의 합당을 세력을 같이 하는 것을 모색하지 않느냐는 보도가 지금 동아일보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예. 가능성이 높은데 참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는 모색입니다. 통진당 사실은 뭐 애국가 재창도 안 하고 북한의 주체 사상을 그대로 추종하는 세력들로 헌법 대법원에서 규정을 받았는데 구성원들 이정희 전 의원, 이석기 의원, 뭐 오병훈 전 의원, 김재현 전 의원 다 지금 각기 다른 죄목으로 유죄를 판결받고 징역 혹은 벌금형을 받은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다시 선거에 나온다. 박용진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안영환 전 대변인께서 우려하신 것과는 다르게 사실은 민주노총은 창립할 때부터 정치위원회가 있었고요. 그 정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왔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뭐 전 세계 모든 노총이 내셔널 센터들은 전부 다 정치적인 행위들을 하거나 당을 창당하거나 하는데 주력들을 하는 것도 많이 있고요. 네. OECD 선진국에서도 있었던 일이니까 그 부분은 일단 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게 정확하게 이 기사만 가지고는 어떤 성격의 그 정치 경로를 좀 잡았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이 아마 예전에는 통진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였어요. 다른 당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네. 내가 만든 내 당이니까 이런 거였는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미 대상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고민이었겠죠. 그래서 여러 정당들을 연합해서 얘기한 대로 노동법 개혁을 막기 위한 그 목표에만 동의하면 도와주겠다. 이를 위한 선거 연합체제를 구축하자라고 한다면 예. 아마 민주노총으로서는 그 제1야당까지 포괄하는 선거 연대를 구상하는 것일 테고요. 그 상대가
반국가 세력으로 해산된 통진당일지라도 손을 잡겠다는 거다. 그 세력이 어떻게든 결합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열리겠죠. 예. 뭐 이름은 달리해서 자유선진당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구성원이 과거의 통진당 구성원들이라고 한다면 뭐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허용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법으로는 허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 그 통진당의 구성원들이 정치 전면에 나서서 성선에 출마해서 괄목상대할 그런 성과를 못 거둘 거예요. 나온다 하더라도 못 거둘 거다, 성과가. 지금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도 있습니다만 이미 우리 국민들이 그런 방식의 정당 운영이라든지 그런 방식의 정치 활동에 대해서 이미 일정한 심판을 내렸어요. 제가 볼 때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헌재가 나서서 예. 해산시키지 않았어도 다음 총선에서 통진당이 의회 진출을 하기는 제가 볼 때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었거든요. 예. 국민의 민심이 헌재의 판결보다 더 무섭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민주주의의 덕목이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께서 이제는 더 통진당의 실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선거에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저는 오늘 아침 이 뉴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뉴스이길래? 직접 한번 만나보시죠. 고독사라는 이름이 대한민국에도 그리고 20대 여성에게도 붙었습니다. 보름 동안 아무도 몰랐다. 20대 여성의 고독사. 정성희 위원님. 20대 여성이 고독사로 쓰러져 갔다. 이게 어떤 사연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도 안타까운데요. 예. 우리 20대 뭐 3포 세대, 5포 세대, N포 세대, 또 요즘은 20대 희망퇴직. 또 오늘은 이제 안타깝게도 20대 고독사라는 뉴스까지 전해드려요. 아니 20대가 고독사라니 웬 말입니까? 사실 20대는 아니고 이 여성은 31살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지방에 올라와서 고시원에 방을 얻어놓고 청각 장애자들의 언어 치료를 돕고 있던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여성이었는데요. 사실 사망한 지 15일이 지났는데도 모르다가 이 고시원에서 방세를 받으러 갔다가 사망한 사실을 발견이 됐는데 15일 동안 이제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죠. 이 네. 여성이 생활이 어려웠는지 지난 마지막으로 방세를 받으러 갔을 때 몸이 안 좋으니까 예. 나중에 받으러 오라고 한 다음에 한 것이 마지막이었고요. 예. 그 다음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휴대전화가 끊겼던 것 같습니다. 끊겼다. 그래서 가족들과도 이렇게 연락이 안 돼서 남동생과도 연락을 할 때 공중전화를 사용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 젊은 세대의 고립감과 그 다음에 그 어려움, 그 다음에 비정규직의 문제, 건강, 뭐 개인적인 건 건강 문제가 있었겠지만 모든 것이 한꺼번에 나타난 어떤 20대 젊은 세대, 20, 30대 젊은 세대의 예. 어떤 불운한 어떤 초상을 보여주는 것 예.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만 나이로 29살, 만 29세 여성이 사망 발견 당시 이불을 가지런히 쓴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 사망한 지 이미 보름이나 지나 있는 상태였고 체력이 약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만 29세. 만 20대죠. 어떻게 고독사까지 방치될 수 있었는지가 좀 의문입니다. 몸이 안 좋긴 안 좋았었나 봐요. 예. 왜냐하면은 지난달에도 월세를 못 내갖고는 관리인이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내가 지금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좀 이따 주겠다면서 그때도 콜록콜록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월세가 2달치 밀린 거죠.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좀 알았던 걸로 보이는데 저는 여기서 안타까운 게 그 젊은이들의 안타까움도 안타까움이지만 예.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이 프리랜서 언어 치료사의 죽음에서 드러났구나 싶은 거예요. 예. 원래는 마산의 복지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마산 복지관에서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마산에서도 인건비 절감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가 않으니까 한 명만 정규직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비정규직으로 돌리겠다라고 예. 해서 비정규직이 되고 그러니 일을 퇴사한 거예요. 나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일 못한다. 예. 그러면 서울로 가겠다 하고서 몇 달 전에서야 서울로 온 겁니다. 꿈을 안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왜냐하면 마산엔 일자리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서울과 지방 간의 경제 차이가 너무 큰 거. 이게 예. 첫 번째 문제예요. 마산에 일자리가 없습니다. 지방은. 네.
그래서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서울로 올라왔는데. 장애인을 위한 뭔가 사설 기관이 더 많으려니 하고 와서 프리랜서로 지냈는데 서울에 와서도 자리가 없는 거죠. 서울에 와서도 취직하기가 힘들다. 어리가 없는 거죠. 그러다 예. 보니까 이런 병고까지 오게 된 건데 여기서 두 번째 문제는 바로 뭐냐 하면은 이런 좋은 얼마나 성품이 좋은 분이겠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을 위한 언어 치료사를 예. 자기 직업으로 택했겠죠. 이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좋은 뜻을 갖고 직업을 가졌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 장애인을 위한 어떤 사설 기관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다. 그러니까 결국 취직할 곳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울과 지방의 격차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사설기관이 적고 이런 것이 바로 착한 굉장히 마음씨 고왔을 사람에게 이런 비극을 남겨줬구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꿈 많은 한 여성이 20대 여성이 꿈을 안고 서울로 상경을 해서 직업을 못 찾고 전전긍긍했는데 몸이 아픈데도 고시원 방에서 사망한 지 15일이 지나도록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다. 이 사회적 무관심, 이 문제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그 돌직구쇼 진행을 하면서 봤었던 기사 중에요. 일본에서는 이제 노인분들이 노인 고독사 얘기가 나오면서 자기의 재산을 어느 지정을 하고요. 내가 죽게 되면 내 뒷정리를 다 해주는 이런 거를 계약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일본이라고 하는 사회가 참 그렇게 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본인도 준비하지 못하고 주변도 미리 인지하지 못하는 이런 사고, 이런 쓸쓸하고 안타까운 죽음이 생기는 거, 그것도 노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 20대, 예. 30대 젊은 세대들한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 어제도 비슷하게 우울한 얘기 했잖아요. 희망이란 이름으로 20대에게 퇴직을 강요하는 사회가 돼버린 거잖아요. 희망퇴직 문제. 예.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이면서 제가 어저께 그 당에서 주관하는 그 토론회를 발제를 하러 갔었는데 거기서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 방금 우리 이민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일을 하는 일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회 복지 분야에 이제 종사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임금이 우리 사회 평균 임금의 절반이 안 된대요. 절반이 안 된다. 상당히 열악한 조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 정도 일을 해서 충분히 자기 한 명 정도는 가족 예. 부양까지는 못하더라도 한 명은 충분히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일자리도 없는 데다가 들어가더라도 그 일자리 자체가 임금이 너무 열악해서 예. 상당히 악조건인 것 같아서 우리 젊은이들이 가서 기댈 만한 공간도 없고 또 마지막을 같이 할 그런 관계도 안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오늘 아침 너무 날씨도 우울하고 지금 마음도 많이 우울하네요. 사실은 어제 저희가 두산 인프라 코어 뉴스를 보도해 드리면서 어떻게 20대, 30대 갓 회사에 들어간 신입사원에게 희망퇴직을 종용하면서 희망퇴직을 거부하니까 한 방에 모아놓고 화장실 못 가게 하고 휴대폰 못 쓰게 하고 어떻게 이러느냐 했는데 이번에는 20대 여성이 고독사까지 했다. 우리 20대들이 결혼하기도 힘들고 아이 낳지도 못하고 취직하기도 힘들고 너무나도 불행할 것 같습니다. 정말 우울한 예. 이야기입니다. 특히 전 고시원 이야기, 저도 신림동 아마 이 여성이 숨진 그 신림동 고시원에서 저 생활을 해봤습니다. 네. 정말 한 평 반짜리, 제가 좀 키가 커가지고 쭉 뻗으면 발끝이 닿습니다. 예. 그런데 옆방하고는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 자체가 서로의 부담이 되니까. 내 신분이 알려진 것 자체가 또 부담이 되고 상대방도 신분 알려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 속에서 정말 인간관계는 고시원에서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관계 속에서 살다가 죽어도 사실 모릅니다. 예. 저도 살아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또 고시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룸이 늘어나고 있죠. 그건 우리 사회 한 단면이고 정말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자면 우리가 며칠 전문가를 데려가해도 해결을 할 수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방안인데 예. 청년 실업 문제라든지 청년들의 자기 포기 문제. 그런데 어찌됐든 이제는 이 청년 문제에 대해서 사실 기득권 계층이요. 50대, 60대 가진 분들은 청년 문제 전체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식 문제만 아니라면은. 예. 그렇지만 이 사회 전체적으로 이 문제.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죠. 국회의원들이 국회 전체에 대한 욕 아무리 하더라도 자기하고는 관계없다 생각하듯이 우리 기득권 계층들이 내 자식만 아니면 아니다는 그 생각을 할 수가 예. 있는데 이제는 한번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예. 소설가 박민규의 가불고시원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단편 소설이. 거기서 고시원을 딱 한마디로 묘사합니다. 그것은 방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관이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딱 그게 현실이 돼버렸네요.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쓸쓸하게 죽어간 20대 프리랜서 언어치료사 여성. 그런데 그냥 한 사람의 죽음이 왜 이렇게 우리 사회에 많은 경종을 울리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MB맨들. 요즘 신났습니다.
대대적인 송년회를 가졌는데 친이계가 새 과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정혜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망대에 올라 강천보 일대를 둘러봅니다. MB정부 시절 청와대 고위직 인사들도 함께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대선 당선과 생일, 결혼기념일까지 겹치는 오는 19일을 기념하기 위해 부부 동반 송년 모임을 연 겁니다. 모처럼 와서 보니까 감기도 무량하지만은 보니까 정말 잘했다. 친이계 인사들 사이에선 4대강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5년마다 후임 대통령이 전 정권의 업적을 초기화하는 문화가 계속되면 역사에 발전이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 4대강도 저희는 중요한 업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경부 고속도로에 못지않은. 이 전 대통령은 가까웠던 전현직 의원들과 함께 송년 만찬을 가질 예정이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친이계가 새 과시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여기 출마하시는 분이 몇 사람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것과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앞서 지난 15일 이 전 대통령은 인재가 적군에 있든 아군에 있든 가리지 않고 등용해야 한다며 친이계도 공천에서 배제시키지 말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정혜입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알기로 18대 때 안용환 전 의원이 그래도 나름 친이계 MB맨으로 분류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분류를 언론에서 했었지요. 예. 그런데 뭐 오늘 모임 있다는 건 저는 언론 보고 알았습니다. 아 문자 안 왔어요? 오세요라고? 저한테 연락이 없대요. 아, 친이계가 아니었군요. 쫓겨난지 방출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데 어찌됐든 근데 이제 사실 언론이 재밌게 기사를 쓴 건 같습니다만. 문자를 못 받았다. 네, 예. 저걸 가지고 무슨 MB계가 세를 결집해서 내년 총선에서 뭐 이겨가지고 예. 나갈 그건 아니고요. 사실 친이계란 표현은 이제는 사라진 표현입니다. 예. 이번 뭐 대통령이 뭐 정치 일선에 있지 않는 이상. 예. 그러나 친이계들 이런 건 있죠. 자,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재평가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4대강 하면 무슨 모든 악의 근원처럼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역시 4대강의 필요성, 물을 가둬놓은 것에 대한 필요성이 이번에 부각이 되니까 뭐 이명박 대통령도 신이 났을 거고 네. 그 옆에 뭐 4대강을 적극 지지했던 그동안 그것 때문에 웅크리고 있었던 분들도 신이 났을 겁니다. 그런 예. 의미에서 뭐 송년회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친이계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난 19대 선거, 그러니까 2012년 선거에서 이른바 친박이 권력을 차면서 공천을 못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본인들은 이제 굉장히 억울하게 공천을, 저는 불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공천을 못 받은 분들은 이번에 와신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구에서 현역 의원들하고 경쟁 환경 굉장히 많아요. 아마 언론들은 그걸 아마 또 한번 기사를 쓰겠죠. 돌아온 친이계 이러면서. 돌아온 친이계. 네, 그런데 굉장히 3년 전 상황이기 때문에 3년 전에 물 먹었던 분들이 예. 다시 돌아온 이유는 굉장히 높습니다. 예. 사실 이렇게 보면은 전직 대통령이 되게 처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좁고 막 정치에 관심이 많은 데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건강하고 우리 이명박 대통령처럼 더 건강하고 아직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뭐 지금 국정 경험으로 볼 때 박 대통령한테 하실 조언을 하거나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것도 많을 거예요. 예. 쭉 참고 이제 그동안에 있었는데 아니 그래서 그 이동관 전 홍보수석 비서관의 이 출판 기념회 현장에 이명박 대통령이 방문을 했는데 기자들이 짓궂게 또 물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현재 박근혜 정부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모든 기자들이 다 촉각을 곤두세웠는데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잘하고 계신다. 저는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속마음은 다릅니까? 확실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저 주변에서 들었어요. 예. 이명박 대통령이나 그 주변에 있는 분이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요즘 굉장히 안팎으로 어려울 때 예. 대통령 대 대통령, 전직 대통령의 입장에서 국가 원로를 지낸 사람으로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떤 대통령이 여야를 떠나서 심지어 같은 정당인데 조언을 아끼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사실 대통령이 그런 거 안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 하셔요. 정말 국정을 운영해온 사람으로서 이런 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요청을 하면 내가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하면은 할 텐데 우리가 그런 문화가 참 없다. 전직 대통령이 처신하기가 참 어려워서 아마 그동안에 테니스만 치고 계셨을 거예요. 계셨을 것이다. 자전거 타고 사대강에 예. 자전거 타고 테니스 쳤는데 이번에 예. 총선을 계기로 네. 그래도 친이계로 분류됐던 많은 의원들이 그동안에 총천 학살을 당해서 뭐 학살이 좀 그렇죠 표현이 공천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와신 상담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해서 예. 출마를 하니까 또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도와주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모이는 게 이렇게 친이계 결집 이렇게 예.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 친이계 결집 장소에 우리
안 의원님은 쏙 빠졌다니까 이제는 친이계가 아닌 것 같아요. 저분들 저 4대강 예. 물 보러 갔는데 물 먹은 분도 계시고 예. 이명박 대통령 요즘 뭐 움직이심을 보니까 물 만난 물고기 같은 물 만난 이런 물고기 느낌이에요. 같은. 네. 곳곳에 나타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 화들짝 저도 좀 놀랐어요. 다시 출마하시나. 다시 이런 걱정이 전직 들었는데 예. 어제가 뭐 트리플 데이였다고 그러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생일날, 생일. 그다음에 결혼기념일, 결혼기념일. 그리고 대선 당선일. 오. 그래서 이제 친이계로서는 뭐 겹경사다 이렇게 같은 생각하겠습니다만 날이었겠군요. 국민들 시선이 겹경사로 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생일은 축하드리고 결혼기념일도 축하드립니다만 대통령 당선일을 축하드리기까지는 제가 아직 속이 좁은 건지 네. 평가가 많이 달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야당이라서 그러겠죠. 예. 예. 아니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조언을 한다. 우리 박 대통령이 들으실까요? 예, 저는 안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소통하라고 그러셨을 거예요. 네. 그 주변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셔. 우리 안영환 대변인도 그런 말씀 하셨었는데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은 남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주변 참모들이 스스럼 없이 얘기할 수 있고 문 팍 열고 들어가서 아니 대통령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라고 토론도 할 수 있었던 분위기라고 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 누가 감히.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오늘의 휘날레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 매우 춥습니다. 어제도 참 추우셨죠? 그래서 두 장의 사진 오늘의 휘날레 기사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사진부터 보시죠. 바로 이 사진입니다. 서울 영하 6도까지 어제 떨어져서 저렇게 털모자에 마스크 목도리까지 꽁꽁 싸맸지만 이 추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서울 아침 최저기온 영하 6도고요. 전국적으로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도 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춥다고 웅크려 있으면 또 우리들이 아니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웅크리지 않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서울시청에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개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장한 첫날 많은 시민들이 밝은 표정으로 춥지만 또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데 스케이트와 대여를 포함해서 1시간에 1,000원. 비싼 가격은 아니니까 혹시 서울광장 지나가시거들 스케이트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기사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어느덧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